내가 누구? 최강의 게이밍 인텔 코어 i9 12900K 프로세서 오너님이시죠? 12400? 6코어라. 그렇다면 그래서 에이수스 공인 대리점, 그리고 어디 갔냐, 인텔 공인 대리점 코이에서 메인보드와 CPU를 대여를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여라고 하면은 테스트를 한 다음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먼저 CPU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박스를 들어보면은 묵직해요. 아마도 K 모델이 아닌 일반 모델이니까 쿨러가 같이 들어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원산지는 메이드 인 베트남. 근데 요즘 오버클럭 게시판을 보면은 꼭 베트남이라고 해서 수율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중국산도 고수율이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확률은 반반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개봉실을 열어보면 이번에 새로 나온 쿨러 모양을 보니까 되게 신기하게 생겼던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을까? 안쪽의 박스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고요. 같이 들어있는 설명서에는 앞에 스티커, 그리고 같이 들어있는 CPU는 이쪽에서 이렇게 뺄 수가 있고, CPU도 열어보면 CPU 앞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CPU 뒷면은 이런 모양.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미지로만 봐왔던 이 쿨러 이게 진짜 궁금한데, 이렇게 빼면 우와, 호. 먼저 쿨러 디자인을 살펴보죠.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제까지 봐왔던 쿨러들이랑 완전 달라요. 그리고 뒷면에도 와우, 구리심. 웬일이야 인텔. 보면 볼수록 신기하게 생겼는데, 야, 이거 이 모양을 보면 뭔가 또 별명이 하나 붙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모양을 대충 봐도 떠오르는 거는, 제가 첫눈에 브루스타가 생각나는 걸 보면은 아마 이 쿨러의 명칭은 브루스타라고 별명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쿨러 사이드의 밑부분은 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절반을 나눠서 이 아랫부분 요만큼은 알루미늄으로 방열 효과를 내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궁금하니까 예전 초코파이 쿨러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8세대 i5 8400에 들어있던 쿨러인데, 초코파이 이거랑 비교해보면 12세대 쪽이 훨씬 고급스럽고, 옆면을 봐도 고급스럽고, 뭐 쿨러 두께는 그다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구리심이 있다는 거. 다음으로는 메인보드도 살펴봅니다. 먼저 박스 디자인은 스트릭스 보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밝은 회색 톤으로 되어 있고요. 칩셋은 B660 칩셋. 지난 11세대 B560부터 B 칩셋도 램 오버클럭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AMD한테 신나게 두드려 맞으니까 드디어 램 오버클럭을 B 칩셋에도 넣어준 거죠. 그래서 기업끼리 경쟁을 해야 소비자한테 좋은 겁니다. 먼저 메인보드를 드러내면 와우. 먼저 메인보드 디자인을 살펴보죠. 그리고 나머지 부품은 와이파이 안테나. 와이파이 안테나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각도 조절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닥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생긴 철 부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생긴 철 부분에도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고, SATA 케이블 4개, 케이블 타입도 같이 들어있고, M.2를 연결할 때 쓰는 퀵클립도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얇은 고무인데, 이렇게 생긴 건 M.2 SSD와 방열판을 밀착시키기 위해서 이걸로 두께를 조절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열쇠고리도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스트릭스 보드에는 언제나 같이 들어있는 스티커, 그리고 뭔가 알 수가 없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설명서랑 CD,
그리고 메인보드를 살펴보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전원부 쪽 방열판, 중간에 히트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하지만 방열판 크기는 이 정도면은 충분해 보여요.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부분이 완전 다 통짜로 된 방열판이었으면 좋은데 이쪽에 하얀색으로 된 부분은 플라스틱이라는 거, 요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IO 포트 쪽을 보면 DP 포트, HDMI 둘 다 들어가 있고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다가 화면이 안 떠도 플래시백 기능이 있으니까 복구시킬 수도 있고 와이파이 6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다면 CPU와 쿨러를 장착을 해보죠. 원래는 3열 순행 쿨러를 달려고 했는데 기본 쿨러를 줬으니까 당연히 인텔이 이거를 버틸만 하니까 기본 쿨러를 줬을 거니까 기본 쿨러를 달아볼 거예요. CPU 걸쇠를 열어서 이때가 제일 긴장되죠. CPU를 핀 위에 살짝 놓고 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고, 여기 위에 있는 뚜껑은 그냥 결합을 하면 빠져나오는 건가? 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걸 보면 그냥 이렇게 손으로 네, 좀 소리가 크긴 했지만 이렇게 빼주는 건가 봐요. 그리고 걸쇠를 내려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쿨러를 달아줄 거니까 써멀은 어차피 기본 쿨러 뒤에 묻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여기 있는 4개 구멍에 맞춰서 올려놓고 대각선 2개 핀을 잡고 눌러주고 동그란 부분이 시계 방향으로 제대로 돌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손으로 돌려서 확인을 해주고요. 안쪽에 있는 핀이 이렇게 걸쳐져 있고,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걸 확인을 했으면은, 그래서 4개의 핀을 모두 이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뒷면을 봤을 때 이렇게 핀이 사이에 잘 튀어나와 있어야 쿨러 결착이 제대로 된 거고요. 야, 이거 쿨러 모양을 아무리 봐도 쿨러 디자이너들이 이번 12세대 쿨러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윗분들의 승인을 한 번에 받아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유행하던 브루스타 에디션 컴퓨터 그거를 보고서 이거다 싶으니까 그 이미지 통째로 윗선한테 보고를 하니까 위에서 그 디자인을 보자마자 바로 진행시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디자인이 아닐까. 앞만 봐도 그냥 이건 브루스타인데. 그리고 SSD도 달아줄 거니까 방열판도 열어보면 위쪽에 있는 방열판에는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지?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은 미래에 저한테 맡기기로 하고, 아무튼 디자인을 보면은 뒷면에 써멀 패드를 장착할 수 있게 돼 있고, 나사는 끝까지 풀어도 빠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도 열어보면 아래쪽도 빠지지 않는 나사로 되어 있고, 길다란 젓가락 같은 방열판 뒤에는 2개의 써멀 패드가 같이 붙어 있네요. 제가 장착할 거는 일반 SATA 방식의 SSD라서 여기는 SATA가 안 되고, 여기도 SATA가 안 되고, 여기도 SATA가 안 되네? SATA가 아예 안 끼워지는 건가? 어디 보자. 진짜 M.2 SSD는 SATA 방식이 안 되나 보네? 아니, 이제는 M.2 SSD SATA 방식도 구형이 된 건가?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NVMe SSD 2개는 메인 컴퓨터에 둘 다 사용하고 있어서 뛸 수가 없으니까 SATA 방식의 SSD 제가 가진 미니 PC에 꽂혀져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하기로 하죠. 미안하다 미니 PC, 잠깐만 빌리자. 아니 뭐 잠깐만 쓰고 준다니까. 잠깐만. 오랜만이다. 도시바. 원래는 Q300 프로 모델이 아니었는데 기존에 쓰던 도시바 SSD가 제 난생 처음으로 불량이 나가지고 교환받은 Q300 프로 모델이에요. 이걸 한번 겪어본 뒤로는 SSD도 진짜 고장이 나긴 나는구나. 아니 근데 진짜 상상 못했네. 어떻게 SATA 3 방식을 이제는 지원 안 할 수가 있지? 아니 기술의 발전 왜 이렇게 빠르냐고. SATA 케이블과 SATA 전원 케이블 2개의 케이블이 더 필요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면 테스트 벤치에 옮겨야 되니까 AMD가 지금은 차지하고 있는 테스트 벤치 자리를 드러내고, 여기에 인텔 브루스타 에디션 쿨러를 장착한 메인보드를 올려서, SATA 케이블은 이거면 될 것 같고, 맞다, 파워 케이블도 필요하지. 일반 SATA 케이블 방식을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역시 M.2 방식이 편하긴 편하네요. 아니 근데 아무리 최신 방식이라고 해도 왜 SATA 방식이 안 되는 거지? 파워에 이걸 연결하면 될 것 같고, SATA 케이블 연결하고 대충 이쪽쯤 이렇게 놓으면
파워를 연결하니까 이쪽에 LED가 나와요. 조명을 꺼보면 이렇게 RGB 모양으로 빛나고 있고요. 먼저 제대로 조립이 됐는지 내장 그래픽에 연결해서 테스트 준비 완성! 방금 새해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새해의 마지막 날. 더 이상의 조립 실패는 없습니다. 파워 온! 부팅이 돼서 모든 부품 정상적으로 인식이 돼 있고 쿨러가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은 LED는 나오지 않네요. 인터넷 보니까 LED가 나오는 쿨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재 바이오스는 0418 버전이라 이거보다 더 최신 바이오스가 있는지 에이수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검색을 해도 아무런 검색 결과가 안 나와요. 아무래도 출시 이전의 메인보드다 보니까 엠버거가 아직 안 풀려가지고 바이오스가 안 나오는 건지 아무튼 업데이트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원래는 이 CPU랑 메인보드를 일주일 전에 받은 건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될까봐 미루다가 지금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기본 바이오스 0418 버전으로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홈페이지 말고 구글링을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디스크 파트 명령어나 셀렉트 디스크, 클립 명령어를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먹는 거 보면은 아마도 저 SSD가 죽은 게 아닐까? 아니 하필 이때 SSD가 죽나? 이런 거의 한 2시간은 저것 때문에 낑낑대다가 날아갈 것 같은데. 설마 SSD가 죽었을 줄은 상상 못하고 계속 뭔가 명령어가 잘못됐나 낑낑대다가 해보니까 SSD가 죽었을 줄이야. 잊지 않겠다 도지바. 오케이 1테라 인식이 되긴 됐는데 와 지금 몇 시간 동안 이거 가지고 씨름한 거야. 4시간. 방금 윈도우를 설치해서 웬만한 드라이버는 다 깔긴 했는데 지금 못 간 게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를 못 찾았어요. 최신 버전 드라이버를 다운받아 봤는데 설치가 불가능하고 자동 업데이트 드라이버도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 설치가 됐다고 하면서 인식이 안 돼요. 지금 기본 어댑터거든요. 내장 그래픽 성능도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뭐 아무튼 나머지 드라이버는 잡았으니까 내장 그래픽을 설치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라볶이를 먹고 힘을 얻었으니까 본 게임에 들어가 보죠. 램 오버클럭. 먼저 비다이 8기가 2개 램을 장착한 상태에서 최대 부팅할 수 있는 램 클럭을 먼저 찾아줘야겠죠. 램 타이밍 컨트롤 들어가서 램 타이밍을 다 풀어줍니다. 19, 19, 19, 38 그리고 50 뒤로 나와서 그리고 램 전압은 넉넉하게 1.6 주고 근데 VDDQ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안 보이네요. B660 보드는 원래 없는 건가? 아무튼 VDDQ가 안 보이니까 이대로 진행을 해보죠. 그렇다면 램 클럭은 먼저 1대1 모드 기어 1으로 해놓고 그렇다면 램 클럭은 제가 이제까지 본 거는 해외에서 달성했던 4300 클럭이 최고니까 저는 언제나 욕심이 없죠. 그러니까 100 클럭을 내린 4200 클럭부터 F10 누르고 엔터. 4200 클럭은 안 되고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4100 F10 누르고 엔터. 4100도 안 된다라. 그럴 수 있어. 12900K도 4000이 안 돼서 3900이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심리적 마지노선 4000 클럭 요거는 되겠지. 4000이 안 된다고? 4000이 안 되는 건 그럴 수 있나? 에이 뭐 그래 3900은 되겠지. F10 누르고 엔터.
3900이 안 된다고? 그럴 순 없지. 이게 진짜 뿔딱인가? 3900이 안 되는 CPU가 진짜 존재했던 건가? 아니 이건 게시판에서만 봤는데. 그렇다면 3800은 뭐 되겠지. 3800은 뭐 5800X에서도 되던 건데 뭐. 그렇지. 부팅. 어? 3800 클럭이 안 된다고? 이야, 이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렇다면 3700? 오, 떴다. 아니 이게 3700 클럭밖에 안 되는 거라고? 램 타이밍을 다 풀었는데도 램 클럭 3700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CPU 자체 램 컨트롤러가 제 황금손으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율이 좀 낮은 거를 걸렸을 확률이 뭐 아주 조금, 아니 조금 많이? 아무튼 확률이 있긴 한데, 이게 CPU가 불닭인지 아니면 바이오스가 초기 상태라 램 오버클럭에 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 황금손이 문제, 네 그럴 일은 없으니까 일단은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VDDQ 전압이 조절이 안 되는 거, 그게 제일 의심이 가요. 아무리 뿔딱이어도 이게 3700 클럭,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이 CPU와 보드를 받은 게 일주일 전쯤에 받았는데, 그때 전달받은 게 엠바고가 1월 5일쯤에 해제가 된다고 그렇게 전달받았어요. 제가 영상을 완성하고 편집까지 하는 걸 고려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1월 2일까지는 뭔가 바이오스가 나와야 제대로 된 램 오버클럭을 해볼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는데, 저는 제 손을 믿습니다. 제 손이 뽑은 게 3700 클럭일 리가 없어. 어차피 현재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니까. 졸리다. 한숨 자고 생각하기로 하죠. 어느덧 벌써 새해가 됐네요. 제가 벌써 20살이라니. 아무튼 지금 상태를 보면 아무리 인텔 사이트에 들어가서 새 드라이버를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 시장 누르면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아요. 프리미어 돌릴 때 듀얼 하드웨어 가속대 얼마나 빠른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내장 그래픽이 없으니까 12900K인 내장 그래픽을 오버클럭 하니까 3D마크 점수가 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장 그래픽 오버클럭도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다. 마른 오징어는 짜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램 오버클럭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인데, 이거는 제가 오늘 집에 오기 전까지 작년 마지막 날부터 올해 첫날까지 제가 무려 횟수로 2년의 시간 동안 고민을 해본 결과 방법이 있긴 했어요. 이럴 때 사용해야 되는 건 바로 교차 검증. 여기 달려있는 12400 CPU를 제가 가진 MSI 메인보드에 끼워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이 방법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교차 검증. 메인 컴퓨터는 12900K에 32기가 4133클럭까지 램 오버클럭을 해놨으니까 램 오버클럭 능력이 충분한 보드라는 건 증명이 됐으니까 12400K를 떼서 여기에 끼워보면 진짜 12400이 제 손을 타가지고 램 오버클럭이 저렇게 뿔딱인 건지 아니면 진짜 바이오스의 문제인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제가 뽑은 CPU가 뿔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새해의 첫 영상부터 뿔딱을 보여준다?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새해부터는 진정한 청주의 황금손으로 거듭날 거니까요. 쿨러를 뺄 때는 내 모서리 부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돼요. 쿨러를 드러내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브루스타 쿨러. CPU를 조심스럽게 잡고 빼줍니다. 다시 덮어주면 안전하겠죠. 그렇다면 조금 번거롭지만 메인 컴퓨터를 떼어와서 무겁다. 메인 컴퓨터 분해가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새해의 첫 CPU 리뷰, 청주의 황금손에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뽑은 CPU는 뿔딱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증명을 할 겁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됐다. 아래쪽을 먼저 닦아주고 고정을 잠깐 했다가 이렇게. 오케이. 이거 왠지 일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지만 기분 탓일 겁니다. 새해부터 컴퓨터를 뜯고 조립한 남자가 있다? 푸슝빠슝. 황금손의 명예를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 거였다니. 오케이. 이렇게 드러내서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냐? 빈자리 12400을 끼워주면 오케이. 휴, CPU 교체. 다시 쿨러를 잘 눌러서 쿨러 결합을 해주면 오케이, 고정 완료. 휴, 됐다. 이제 그대로 이렇게 세워주면 오예. 제 손이 문제인지 아니면 보드가 문제인지 이제는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파워 온. 그렇지, 좋아. 램 오버클럭 할 거니까 RSI 램 쿨러도 좋아. 이제 황금손을 증명해보죠. 제가 작년부터 무려 이틀 동안이나 고민했던 램 오버클럭, 과연 여기서 얼마가 될지. 먼저 램 타이밍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18, 18, 18, 38, 50 뒤로 나와서 기어 1으로 램 클럭은 12세대 심리적 마지노선인 4000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현재 MSI 보드에 사용 중인 바이오스는 12월 28일자 버전인데 여기서부터는 VDDQ랑 SA 전압을 조절 안 해도 그냥 램 오버클럭이 잘 돼요. 이번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제대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램 전압만 1.6 주고 바로 부팅을 해봅니다. F10 누르고 엔터. 4000이 안 된다고? 설마 이거 진짜 안 되는 건가? 그렇다면 3900은? 안 된다고? 모두 문제가 아니라 진짜였던 건가? 3800은? 3800은 된다. 여기서는 그래픽 드라이버도 잡히는데? 디스플레이 어댑터 UHD 730 여기선 잡히는데 왜 에이수스 보드에서는 안 잡혔지? 아무튼 CPU도 잘 인식이 된 것 같고 6코 12스레도 잘 인식이 됐고 그래픽 카드까지 다 인식이 됐고 기어 1 1대1 모드로 3800 클럭이 됐는데 요게 돌아가나? 확인을 해보면 에러? 3800이 안 되는 거였구나. 3700은 지금 3700 클럭에서 10분 정도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은 운이 좋다면 3700 유지가 될 거고 운이 나쁘다면 3600쯤에서 안정화가 될 것 같네요. 이 에이수스 메인보드 바이오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제가 뽑은 게 이렇게 수율이 별로였던 거구나.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램 오버클럭 3700밖에 안 되는 걸 뽑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 수율이 높은 거를 뽑아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저의 희생으로서 여러분들은 모두 4000 클럭 이상을 달성하길 바랍니다. 아무튼 넘어가기로 합시다. 근데 잠깐만,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에이수스 보드에서는 내장 그래픽을 설치하려고 해도 아무리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내장 그래픽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CPU만 교체를 하니까 내장 그래픽이 설치가 돼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보면 내장 그래픽을 미리 설치만 해놓으면 CPU만 교체로 드라이버가 인식이 되는 거니까 12900K를 에이수스 보드에 미리 설치를 해놓고 드라이버를 설치한 다음에 CPU면 다시 12400으로 교체를 해서 끼우면 내장 그래픽이 인식이 되는 거 아닌가? 오, 그래. 아직 홈페이지에서 12400이 내장 그래픽 지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꼼수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이것도 한 가지 수학이 될 수가 있네요. 일단은 잠시 치워주고. 메인보드야, 미안하다. 내가 그냥 뿔딱을 뽑은 거였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절대 메인보드 에이수스를 절대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와, 진짜 코이 좋아요. 오케이. 그냥 벗겨지는 거구나. 그렇다면 쿨러를 드라이버만 설치할 건데 이거 그냥 브루스타 쿨러 달아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대충 중간에 점 정도만 찍어도 어차피 풀로도 할 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버티겠죠. 브루스타 쿨러야, 믿는다. 아니 뭐 어찌됐건 드라이버만 설치하면 된다고. 일단 램은 16기가짜리 2개를 끼우고 전원을 켜보면 그렇지. CPU 12900K 16기가 2개 인식이 됐어요.
그렇다면 바이오스 초기화시키고 윈도우에 들어가서 저는 내장 그래픽만 설치하면 되니까 현재 브루스타 쿨러가 달린 상태인데 아이들 온도를 잠깐만 보면 CPU 아이들 온도가 브루스타로 50대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욕심없는 제 목표,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를 홈페이지에서 봐보면 리스트를 봐도 12400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설치가 안 됐던 거였거든요. 이번엔 최신 버전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보면 아까 전에 동의 누르면은 오류 떴거든요. 이제 된다. 드라이버 최신 버전 1191로 설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좋아 여기까지는 순조롭고 이제는 CPU를 갈아 끼워야 되는데 잠깐만, 이왕 12900K를 끼운 김에 램 오버클럭 능력도 한번 보고 갈까요? 해보면 되는 거 아닌가? 연결해주고 파워 온. 오케이. 근데 MSI 거랑 비교하면 코이시 싫어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된다면 이 영상은 제 하드 한 구석에 또 공개되지 못한 수많은 영상들과 함께 역사 속으로 파묻히게 되겠지만 뭐 램 타이밍을 어느 정도 풀어줘야겠죠. 18 50 풀어주고 램은 1대1 기어 1으로 램 클럭은 먼저 4000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과연 4133이 넘게 에이수스 보드에서 가능하다면 이 녀석이 램 오버클럭 능력이 더 좋은 거고요. 전 언제나 에이수스 보드를 믿기 때문에 전 절대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코이 좋아요. 램 전압 1.6 넣어주고 4000 클럭부터 도전을 해볼게요. 4000은 안 되는데? 그렇다면 3900은? 3900도 안 되는데? 바이오스 문제인 건가? 그래, 뭐 초기 바이오스는 지난번에 제가 에이수스 보드 리뷰 때도 그렇지만 16기가 2개의 오버클럭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이번에도 초기 바이오스니까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엔 8기가 2개로 도전을 해볼게요. 바이오스가 최신 버전 없는 게 너무 아쉽다. 파워 온. 그렇다면 이번엔 8기가 2개, 코어 F10 누르고 엔터. 4000 클럭부터 도전을 해볼게요. 8기가 2개는 4000 클럭 부팅이 돼요. 그렇다면 4100 클럭은 4100 클럭도 되고, 그렇다면 과연 MSI에서도 불가능했던 4200 클럭은? 역시 4200 클럭은 MSI 보드랑 동일하게 에이수스 보드도 불가능하네요. 결론적으로 8기가짜리 램 오버클럭 능력은 MSI 보드랑 거의 비슷한데 16기가짜리 2개 램 오버클럭이 아직 바이오스 초기 상태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물론 그 전에 CPU 뽑기를 잘해야겠지만요.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12400을 내장 그래픽만 인식시키면 되니까 12900K를 빼고 12400을 여기에 다시 끼워서 내장 그래픽만 인식을 시키면 됩니다. 과연 이 꼼수가 성공을 할지. 저의 와플 가게 에디션 12900K를 오케이. 그렇다면 이번엔 12400을 다시 여기에 띄워서 이쪽에 붙여야 되니까 선물을 닦아주고 여기 빈자리에 다시 12900K를 이게 이식 작업인가? 일단은 12900K는 이식됐고,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식은땀이 나냐. X자로 벌려주면 오케이. 됐다. 다시 메인 컴퓨터 자리에 파워 온. 오케이. 현재 16기가 2개, 32기가로 기어원 1대1 4133, 그리고 제가 사용하던 세부 램 타이밍, 네, 이렇게 모두 인식을 다 시켜준 다음에 이제는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 되고서 VDDQ 전압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모토 둬도 램 전압만 조절해주면 그냥 바로 안정화 가능했어요. 저장을 하고 윈도우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해서 원상복귀는 일단 됐고, 그렇다면 이번엔 12400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줘야겠죠. 오케이, CPU 장착을 했고 브루스타 쿨러는 중간에 콩알짝이면 충분할 거예요. 다시 올려서 오케이. 과연 내장 그래픽 설치 꼼수가 통할 것인지 파워 온.
오, 깜빡이는 걸 보면은 설치되는 건가? 설치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면 오케이. 좋아. 그래픽카드 설치됐다. 오, 이 꼼수가 통하는데? 아까 전에 장치 관리자에도 안 떴었는데 장치 관리자도 확인을 해보면 디스플레이 어댑터 UHD 730 인식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마 엠바고가 1월 5일날 해제될 건데 내장 그래픽 이거 테스트한 사람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 내장 그래픽 설치를 못해서 테스트를 못했을 것 같은데 전 할 겁니다. 먼저 바이오스에서 XMP만 3200CL14 적용한 다음에 윈도우로 들어가서 3D 마크를 돌려볼게요. 싱글 점수 686점, 멀티 점수 4900점, 그리고 시네벤치도 돌려보면 싱글 런. 싱글 점수는 1679점으로 나오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멀티 점수도 체크를 해보죠. 런. 방금 완료가 됐고 CPU 최대 온도는 기본 쿨러가 80도까지 찍혔네요. 지금 현재 실내 온도는 그렇다면 내장 그래픽 상태에서 3D 마크를 돌려보기로 하죠. 파이어 스트라이커 기본 그래픽 점수는 2354점이네요. 타임스파이 점수는 644점, XMP 3200 클럭 기본 상태에서 테스트는 했는데 제가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아무튼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1년 정도 지나면 비트코인이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1년 지난 지금도 비트코인은 아주 난리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으로 지금 현재 존버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달려있는 내장 그래픽 그냥 가만히 쉬게 놔둘 겁니까? 당연히 쥐어짜야죠. 이 녀석 어디를 쉬려고. 쭉 내려보면은 여기 중간쯤에 그래픽 배수 설정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내장 그래픽 수율에 달려 있을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40 이건 29배수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내장 그래픽도 오버클럭을 해보려고 했는데 내장 그래픽 배수 29 이상 설정을 해야 오버클럭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K GPU가 아니다 보니까 내장 그래픽 오버클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텔 요 녀석들이 내장 그래픽 오버클럭도 막아놓다니. 그렇다면 결국에 쥐어짤 수 있는 건 램 오버클럭이네요. 아깝다. 내장 그래픽도 다 쥐어짜고 싶은데 마른 오징어가 보이면은 그냥 다 쥐어짜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려야 되는데 이 내장 그래픽 드라이버를 어떻게 힘들게 잡았는데. 그렇다면 이 녀석으로 할 수 있는 건 내장 그래픽은 안 되니까 램 오버클럭을 쥐어짜서 AMD 5800X랑 간단하게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램 오버클럭을 해보려고 했는데 3700클럭에서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결국에는 3600클럭에서 안정화 가능했어요. 아직 엠바고가 풀리기 전이라 다른 12400들 램 오버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진짜 뿔딱인지 아니면 12400은 원래 이런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비교 테스트 세팅은 늘 하던 대로 5800X 두 가지 램 오버 졸업 세팅과 12400 램 오버 세팅 세 가지입니다. 과연 5800X 8코어, 12400 6코어, 국내 PC방 대표 온라인 게임 세 가지, 배틀그라운드, 리그 오브 레전드, 로스트 아크 세 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테스트 영상 녹화는 이제 캡처보드가 정상으로 도착을 해서 편하게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래의 내가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틀그라운드 세팅, 안티 텍스처, 거리 울트라, 나머지 매우 낮음, 국민 옵션, 차량 이동과 교전 두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병목 구간에서 2분 동안의 프레임 측정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12세대 12400 역시 1년 후에 나온 CPU답게 3200 클럭 XMP 상태에서 비교 시 하위 프레임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 원래 나중에 나온 CPU가 성능이 높게 나오는 거 이게 정상인데 진짜 11세대만 생각하면 그리고 램 오버클럭에서는 제가 뽑은 게 뿔딱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3600 클럭 상황에서도 5800X 졸업 세팅과 비교 시 하이 프레임이 소폭 높게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오차 범위를 감안했을 때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 아무튼 거의 비슷합니다. 6코어가 이걸? 아무튼 이제까지 써본 12세대 모든 CPU의 특징과 동일하게 하위 프레임 방어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조금 아쉬운 거라면은 3600 클럭밖에 안 됐다는 거 아쉽다.
다음은 리그 오브 레전드. 저사양 게임이니까 옵션은 매우 높음으로 해봤어요.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로 올라오는 리플레이 파일을 받아서 2분 동안 돌려봤어요. 그래픽카드의 사용률이 워낙 낮아서 그런지 1분이 넘게 돌려도 그래픽카드 쿨러가 아예 안 돌더라고요. 신기하네. 아무튼 결과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5800X 하이프레임이 더 잘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했어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12900K 4133 램 오버클럭 세팅도 넣어보면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해보니까 역시 비싼 만큼 프레임이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6코어와 8코어의 비교니까 12900K는 잠깐만 비교하고 얼른 빼기로 합니다. 다음은 로스트아크입니다. 얼마 전 새로 업데이트된 다이렉트X 11을 적용하고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수직 동기화 해제, 인게임 옵션에서는 상 프리셋으로 일괄 설정했어요. 실게임 구간에서는 변인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회의사전에서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영광의 벽, 설리안의 선언 구간을 사용했어요. 여러 번 돌려서 결과를 봐도 하이프레임 오차범위 1에서 2프레임으로 변인 통제가 잘 됐습니다. 이러면 벤치마크에 적합하죠. 아무튼 결과를 보면 오브젝트가 많이 표시되지 않는 초반 구간에서는 5800X의 하이프레임이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조금 빨리 돌려서 후반부로 가보면 오브젝트가 많이 표시되는 후반부가 되면 12400과 하이프레임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카메라가 뒤로 나가면서 오브젝트가 제일 많이 표시되는 구간이 되면 12400 하이프레임 소폭 더 높아집니다. 12400이 램오버만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진짜 뿔딱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오브젝트가 많이 표시되는 구간에서는 오차 범위를 감안해서 비슷하거나 아니면 12400의 하이프레임 소폭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